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영조 임금님 시절 경기도 남쪽에 청요년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깊고 물이 맑은 곳이었어요. 봄이면 복숭아꽃이 피고 가을이면 벼이 익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외곽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집 한 채가 있었어요. 10년 전 큰 흉년이 지나간 뒤 주인이 떠나고 그대로 비어버린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렸고 기둥엔 이끼가 꼈어요. 마당엔 자풀이 허리까지 자라났고 대문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 집엔 귀신이 산다더라. 장터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댔어요.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난대.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안 가잖아. 젊은이들도 그 집 앞을 지날 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지면 더욱 으스스해 보였어요. 왜 헐지도 않는 걸까? 글쎄,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다던데. 사람들은 궁금해하면서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흘깃 보고 지나갈 뿐이었어요.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 소리만 쓸쓸하게 울었고, 봄이 와도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름 장마엔 지붕에서 물이 새고, 가을엔 낙엽만 쌓였어요.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이 있는 것조차 잊어갔어요. 마을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린 폐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어요. 마을 어귀에 낯선 여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 누구래?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과부 차림인 것 같은데. 여인은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바라봤습니다. 여인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말없이 걸었어요. 큰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였습니다. 작은 아이는 8살쯤 되는 사내아이였어요. 두 아이 모두 어미 치마폭을 꼭 쥐고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혹시 친척이라도 찾는 건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여인이 멈춰 선 곳은 다름 아닌 그 폐가 앞이었습니다. 어머, 설마 저 집에? 아낙네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여인은 폐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뚫린 지붕을, 닫힌 대문을 천천히 살폈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윤 씨였습니다. 35살, 이웃 고을 출신이었어요. 본래 상민 집안에서 태어나 18배 장사치와 혼인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비단과 곡식을 사고 파는 장사를 했습니다.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었어요. 윤 씨는 남편을 도왔습니다. 낮엔 집안일을 하고 밤이면 남편 옆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어요. 들어온 물건과 나간 물건을 기록하고 돈을 계산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남은 게 얼마요? 25냥입니다. 허허, 당신 셈이 나보다 빠르구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윤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어요. 큰딸 혜순이가 태어나고 2년 뒤 아들 덕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집안은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덕이가 5살 되던 해 남편이 병을 얻었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한 달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윤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참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큰 장사를 할 수 없었어요. 작은 물건을 팔고 바느질을 하고 품삯을 받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습니다. 밤이면 혜순이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늘 천티엔 잘한다. 어머니는 어떻게 글을 아세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배웠단다. 혜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익혔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윤 씨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만의 집을 마련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청여년의 집 한 채가 헐값에 나왔대. 왜요? 폐가래. 10년째 비어 있다던데. 얼마나 해요? 100냥도 안 된대. 윤 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100냥. 모아둔 돈이 딱 그 정도였어요. 어디 있는 집인데요? 청여년 마을 외곽이래. 근데 흉가라고 하더라고. 흉가요? 응. 귀신 나온다고 아무도 안 산대.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윤 씨는 달랐습니다. 흉가. 사람이 살면 흉가가 아니지. 윤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어요. 혜순아, 더 가. 네, 어머니. 우리 새 곳으로 가자꾸나. 어디로요? 좋은 곳이란다. 윤 씨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청여년으로 왔어요. 길은 멀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폐가 앞에 섰을 때 윤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다. 마을 사람들은 윤 씨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 정말 저 집을 산다는 거야? 미쳤나 봐. 장터에서 아낙네들이 모여 이야기했어요. 과부가 혼자 집을 산다고? 그것도 저 흉가를? 애들도 딸렸는데 어쩌려고. 여자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네가 집을 살 생각을 하다니. 마을 이장이 탄식했습니다. 혼자 살기도 힘들 텐데 집까지. 저 집은 10년째 비어 있었잖소. 고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소. 그러게 말이오. 사람들은 윤 씨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아전 박서방은 윤 씨를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에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관아에서 세금을 거두고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서방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저 여자 제정신인가? 박서방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부 주제의 집을 사? 박나리, 저 집 왜 그렇게 오래 비어 있었소? 옆에 앉은 사람이 물었어요. 박서방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거야. 원래 주인이 도망갔으니까. 도망을 왜 갔는데요? 빚이 있었나 봐. 뭐 자세한 건 나도 몰라. 박서방은 대충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무튼 저 집은 말이야. 원래 문제가 많았던 곳이라네. 무슨 문제요? 그거야. 알 것 없어. 어차피 저 과부도 오래 못 버틸 테니. 박서방이 술잔을 비웠어요. 사실 박서방은 윤 씨가 그 집을 산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던 집인데 괜한 일 벌어지지 않으면 좋을 텐데. 박서방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편 윤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을 때도 조용히 대답했어요. 윤 씨, 정말 이 집을 사실 거요? 네, 이장님.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괜찮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장은 탄식했어요. 고집이 셋이구려. 고집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하지만 이장님, 저는 아이 둘을 키워야 합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어요. 윤 씨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눈빛에서 굳은 결심을 봤으니까요. 알겠소. 힘든 일 있으면 말하시오. 고맙습니다. 윤 씨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윤 씨는 폐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먼저 지붕을 올려다 봤어요. 기와가 많이 깨져 있었지만 골조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기둥은 괜찮네. 손으로 기둥을 두드려 봤어요. 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마루로 올라가 발로 밟아봤어요. 삐걱거리긴 했지만 썩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만 고치면 되겠어. 윤 씨는 혼잣말을 했어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자풀이 무성했지만 널리는 제법 됐어요. 한쪽엔 우물도 있었습니다. 혜순아, 두레박을 내려봐라. 네, 어머니. 혜순이가 두레박을 내렸어요. 잠시 후 물이 올라왔습니다. 물이 나와요. 맑니? 네. 윤 씨는 미소 지었어요. 물이 나온다는 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독대도 확인했어요. 장독은 비어 있었지만 자리는 좋았습니다. 해가 잘 들고 바람도 적당했어요. 여기서 장을 담그면 되겠구나. 윤 씨는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윤 씨, 정말 이 집을 사실 거요? 네, 사람들이 다 흉가라고 하는데 이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0년 전에 주인이 밤에 도망갔대요. 그 후로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왜 도망갔는데요? 글쎄, 빚이 있었다는 말도 있고, 터가 안 좋다는 말도 있고, 이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윤 씨는 천천히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장님, 이 집 터 보이십니까? 네.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는지,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는지, 윤 씨가 손으로 가리켰어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지나갑니다. 마당에 햇빛이 잘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오는데 뒤쪽에 산이 막아줍니다. 겨울에 따뜻하겠어요. 우물이 있어서 물 깊기 편하고 마을에서 멀지 않아서 장터 가기도 좋습니다. 윤 씨가 하나하나 짚어 말했어요. 이장은 입을 벌린 채 들었습니다. 과부가 이렇게 집터를 볼 줄은 몰랐으니까요. 흉한 건 집이 아니라 쓰이지 않은 마음이지요. 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은 사람이 살면 집이 되는 겁니다. 비어 있으니 흉가가 된 거예요. 이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려. 아닙니다. 그저 살아야 하니까요. 윤 씨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는 혜순이와 덕이를 불렀어요. 얘들아. 네, 어머니. 우리 여기서 살 거란다. 여기요? 덕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귀신 나온다고 했잖아요. 혜순이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윤 씨는 두 아이를 안아줬어요. 귀신은 없단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야. 정말요? 응. 어머니를 믿어라. 윤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우리가 이 집을 살리는 거야. 알겠니? 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걱정 마라. 어미가 지켜줄게. 윤 씨는 가진 돈 전부로 그 집을 샀습니다. 관아에서 매매 문서를 작성하는 날이었어요. 윤 씨는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은자가 주르륵 쏟아져 나왔어요.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모두 98냥입니다. 윤 씨가 말했어요. 아전이 돈을 세었습니다. 맞습니다. 98냥. 집값이 100냥이라 하셨는데 나머지 2냥은 제가 보태드리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장이 말했어요.
윤 씨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이장님. 됐소. 그냥 받으시오. 이장이 손을 저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마을에 사니 다행이오. 윤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부에 도장을 찍는 순간 윤 씨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구나. 모든 걸 이 집에 걸었습니다. 실패하면 길거리에 낳는 거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윤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관아를 나오자 혜순이와 덕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됐니? 응. 윤 씨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집이요? 그래, 우리 집.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진짜 삿대. 미쳤나 봐. 저러다 망하는 거 아냐?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폐가 앞에 섰을 때 윤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혜순아, 더 가. 네.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네.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윤 씨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그날 밤, 윤 씨는 두 아이와 함께 방 하나를 치웠습니다. 먼지를 쓸고 거미줄을 걷어냈어요. 낡은 자리를 깔고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연기가 올랐어요. 따뜻하다. 덕이가 불 옆에 웅크렸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라. 윤 씨는 가져온 쌀을 꺼냈어요.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보글보글 밥 짓는 소리가 났어요. 집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다 됐다. 먹자.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반찬은 김치 한 가지뿐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윤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이 집을 살리는 거야.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10년 만에 폐가에 불이 켜졌어요. 이튿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윤 씨는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어요. 얼굴을 씻고 아침 밥을 지었습니다. 혜순아, 덕아, 일어나거라. 네,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눈을 비비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집을 고칠 거란다. 어떻게요? 하나씩, 차근차근. 윤 씨는 웃었어요. 먼저 마당에 자풀을 뽑았습니다. 혜순이와 덕이도 도왔어요. 작은 손으로 풀을 뽑고 돌을 치웠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뽑아요? 그래, 다 뽑아야 해.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일했어요. 해가 지자 마당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와, 넓다. 덕이가 소리쳤어요. 그치, 이제 마당 같지? 윤 씨도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엔 지붕을 살폈어요. 깨진 기와를 골라내고 새 기와로 바꿨습니다. 마을 기와장이에게 품삯을 주고 도움을 받았어요. 윤 씨, 혼자서 이걸 다 하려고? 기와장이가 혀를 찼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려고요. 대단하시오. 며칠이 지나자 지붕이 제법 멀쩡해졌어요. 그 다음엔 마루를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했어요. 헌 자리를 버리고 깨끗한 자리를 새로 깔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구멍 났어요. 그래? 나무판으로 막자. 윤 씨는 뭐든 고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 계실 때 본 걸 기억하며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장독대도 정리했어요. 깨진 장독은 버리고 쓸만한 것만 남겼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새 장독을 사왔어요.
이제 장을 담글 수 있겠네. 윤 씨는 장독대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지붕은 메워졌고 마루는 깨끗해졌습니다. 마당엔 잡풀이 사라지고 장독대도 정돈됐어요. 무엇보다 저녁이면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연기가 굴뚝으로 올라가고 작은 불빛이 창문으로 새어나왔어요. 어? 저 집에서 연기 나는데?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말이네. 누가 사나? 아, 요새 온 과부 말이야. 과부가 혼자 저 집을 고치고 있다던데. 그러게. 참 대단하더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보통이 아닌 것 같아. 맞아. 일도 잘하고. 마을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저 집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만. 집이 점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젊은 아낙네도 감탄했어요. 윤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어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고쳤어요. 대문을 다시 달고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방마다 장판을 새로 깔고 벽에 종이를 발랐어요. 어머니, 힘들지 않아요? 혜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단다. 우리 집을 만드는 거잖니. 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름이 지나자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폐가가 아니라 사람 사는 집이 되었어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정겨운 집.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 씨가 마루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계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대문으로 갔어요. 누구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윤 씨는 대문을 조금 열었어요. 밖에 선 사람은 젊은 서생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얼굴엔 수염이 조금 있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어요. 객주는 마을 안에 있소. 윤 씨가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헛간 한쪽이라도 빌릴 수 있을까요? 서생이 공손히 허리를 굽혔어요. 윤 씨는 잠시 그를 살폈습니다. 눈빛이 정직해 보였어요. 옷은 낡았지만 품새가 깔끔했고 말씨도 공손했습니다. 혼자시오? 네. 어디서 오셨소? 한양에서 왔습니다. 한양에서 여기까지? 서생이 작게 웃었어요.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 이곳까지 왔습니다. 윤 씨는 고민했어요.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낯선 남자를 들이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생의 눈빛이 믿음직스러웠어요. 들어오시오. 헛간은 좁지만 고맙습니다. 서생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이름은 이도겸입니다. 저는 윤 씨라 합니다. 두 사람이 간단히 인사를 나눴어요. 도겸은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자리를 정돈했어요. 잠시 후 윤 씨가 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변변찮지만 드시오. 감사합니다. 도겸은 공손히 받았어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집을 고치시는 중이신가요? 네. 혼자서 하시는 겁니까? 아이들과 함께요.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일삭은 없소. 밥 한 끼면 됩니다. 정말이요? 네. 저도 떠돌이 신세라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며칠 쉬어갈 곳만 있으면 되니까요. 윤 씨는 도겸을 다시 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겠소. 그럼 며칠 도움을 받겠소.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겸은 윤 씨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도겸은 일을 도왔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일은 잘했어요. 무거운 돌을 옮기고 높은 곳에 올라가 지붕을 고쳤습니다. 조심하시오. 괜찮습니다. 도겸은 능숙하게 일했어요. 글씨도 잘 썼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부탁했어요. 이 편지 좀 써주시겠소? 물론입니다. 도겸이 붓을 들었어요. 단정하고 유려한 글씨가 종이 위에 펼쳐졌습니다. 글씨가 훌륭하시구려. 과찬이십니다. 도겸은 겸손하게 웃었어요. 셈에도 밝았습니다. 장터에 같이 갔을 때 물건값을 빠르게 계산했어요. 오냥 500문입니다. 맞소. 장사치가 감탄했습니다. 혜순이와 덕이도 금세 도겸과 친해졌어요. 도겸 아저씨, 이게 뭐예요? 덕이가 글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사람 인은 잘한다. 사람 인. 그래. 두 획이 서로 기대고 있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뜻이야. 우와. 덕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저도 글자 배우고 싶어요. 그럼 누나랑 같이 배우자. 도겸은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윤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람이로구나. 며칠이 지나자 집이 더욱 빨리 정돈되었어요. 도겸의 도움으로 무거운 일도 할 수 있었고 높은 곳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도겸 씨 고맙소. 아닙니다. 저야말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여갔어요. 어느 날 오후 박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윤 씨, 계시우?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윤 씨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박서방은 마당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집 잘 고치시는구려. 덕분입니다. 혼자 하신 거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서방의 시선이 헛간 쪽으로 향했어요. 도겸이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요? 손님입니다. 손님. 과부 혼자 사는 집의 남자 손님이라. 박서방이 비아냥거렸어요. 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심하시오. 박서방.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박서방이 헛기침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오. 이 집. 원래 문제가 좀 있던 곳이오. 무슨 문제요? 땅 문제 말이오. 원래 주인이 누군지 확실치 않아. 박서방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관아에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소. 윤 씨는 침착하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매매 문서입니다. 종이를 박서방 앞에 내밀었어요. 박서방이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문서가 있다고 다가 아니오. 관아 도장도 찍혀 있고요. 윤 씨가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관아에서 정식으로 받은 문서입니다. 박서방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이 집은 오래 비어 있었던 곳이라.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윤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더 확인하실 게 있으시면 관아에 가서 하시지요. 박서방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종이를 윤 씨에게 내던지듯 돌려주고 돌아섰습니다. 도겸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나도 그렇게 봅니다. 윤 씨가 문서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요. 왜 이 집을 그렇게 신경 쓰는 걸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윤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조심해야겠소.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과부를 무시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 집에 뭔가 있나? 윤 씨는 생각에 잠겼어요. 며칠 후
윤 씨와 도겸은 헛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어요. 이것들 다 버려야겠네요. 윤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옮기겠습니다. 도겸이 상자를 하나씩 들어 올렸어요. 무거운 상자를 옮기는데 마루 밑에서 무언가 보였습니다. 어? 도겸이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것 좀 보십시오. 마루 밑에 낡은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다른 상자들과 달리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윤 씨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도겸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어요. 열어볼까요? 그럽시다. 도겸이 돌로 자물쇠를 쳤어요.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책 몇 권이 들어 있었어요. 장부였습니다. 이게 뭐지? 윤 씨가 한 권을 집어 들었어요. 펼쳐보니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곡식 출납 장부. 도겸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세금 기록도 있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보통 장부가 아닌 것 같소. 윤 씨가 다른 책들도 펼쳐봤습니다. 모두 곡식과 세금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언제 얼마나 들어왔고 언제 얼마나 나갔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10년 전 기록이네요. 도겸이 날짜를 짚었어요. 10년 전이라면 윤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이 버려진 때와 같네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어요. 혹시 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장부를 숨기려고 집을 버려둔 건 아닐까요? 도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장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등불을 켜고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어요. 곡식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갔는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거치고 어떻게 쓰였는지도 나와 있었어요. 이상해요. 도겸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100석이 들어왔는데 나간 건 70석뿐이네요. 윤 씨도 확인했어요. 나머지 30석은 기록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페이지도 확인했어요. 비슷한 경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들어온 곡식과 나간 곡식의 양이 맞지 않았어요. 누군가 빼돌렸구나. 윤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도겸이 장부를 덮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윤 씨, 이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소. 권력 있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지요. 윤 씨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도겸이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집을 산 건 우연이 아니었소. 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늘이 저를 이리로 보낸 겁니다. 이 진실을 밝히라고요. 도겸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눈빛에서 굳은 결심을 봤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밤새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기록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의심스러운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새벽이 되자 윤 씨의 눈빛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알겠어. 박서방이 왜 그랬는지. 봄이 깊어졌습니다. 윤 씨의 집은 이제 완전히 새 집처럼 변했어요. 지붕은 튼튼하고 마루는 깨끗했습니다. 마당엔 꽃도 피었어요. 어느 날 윤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집 한쪽 방을 글방으로 열어야겠어. 글방이요? 도겸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아이들이 글을 배울 곳이 없어요. 하지만 도겸 씨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윤 씨가 부탁했습니다. 도겸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윤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려 합니다. 과부가 글방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누가 가르치는데요? 도겸 선생이 가르칠 겁니다. 돈은 얼마요? 돈은 받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놀랐어요. 공짜로요? 네. 다만 아이가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윤 씨의 말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진짜일까? 공짜로 글을 가르쳐 준다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배울 수 있겠네. 처음엔 아이 둘만 왔습니다. 윤 씨네 혜순이와 덕이었어요. 도겸이 천자문을 펼쳤습니다. 자, 시작하자. 하늘 천티엔, 땅 지디. 아이들이 따라 읽었어요. 하늘 천, 땅 지.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이틀 후 이웃집 아이가 찾아왔어요. 저도 배워도 돼요? 물론이지. 도겸이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가 5명이 되었어요. 보름 후엔 10명을 넘었습니다. 천티엔, 지디, 현슈엔, 황황.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집 안 가득 퍼졌어요. 버려졌던 집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윤 씨, 우리 애가 글을 읽더라고요. 정말요? 네,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잘해서지요. 윤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윤 씨네 집 참 좋아졌네. 그러게. 아이들 소리가 참 정겹네. 장터에서도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 과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맞아. 혼자서 집도 고치고, 글방도 열고, 우리 마을에 복이 들어온 거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아무도 윤 씨를 불쌍한 과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서방만은 달랐어요. 괜한 일 벌이는구만.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투덜댔습니다. 글방이라니. 주제도 모르고.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어요. 박나리, 왜 그러십니까?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시끄러. 박서방이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엔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저 여자, 왜 이러는 거야? 무언가 찝찝했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전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윤 씨, 목소리가 사납게 들렸어요. 윤 씨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도겸도 함께 나왔어요. 무슨 일이요? 글방을 왜 마음대로 여시오? 박서방이 따졌습니다. 제 집에서 하는 일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오? 윤 씨는 차분하게 맞받았습니다. 관아에 신고도 안 하고 글 가르치는데 신고가 필요하오? 박서방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글방을 여는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 동네에서 함부로 일 벌이지 마시오. 협박이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요. 박서방이 으름장을 놓았어요.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남자가 드나들고 아이들이 모이고 소문 안 좋소. 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심하시오. 박서방. 말 조심하시오. 내가 뭘 잘못 말했소? 박서방이 빙긋 웃었어요. 그때 도겸이 나섰습니다. 박서방, 그만하시오. 당신은 누구요? 이도겸이라 합니다. 떠돌이 주제에 나서지 마시오. 박서방이 도겸을 무시했어요. 도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윤 씨는 잘못한 게 없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무슨 문제가 있소? 당신이 뭔데 나서는 거요?
저도 이 마을 사람이요. 하룻밤 묵어간 주제에 박서방이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서방이 윤 씨한테 뭐래?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어요. 윤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관아에 가서 하시지요. 뭐, 관아에서 판단하게 하시오. 제가 잘못한 게 있는지. 윤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박서방은 화가 난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소, 두고 보시오. 휙 돌아서서 갔어요. 데리고 온 아전들도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윤 씨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시오, 윤 씨? 네, 괜찮습니다. 박서방이 왜 저러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윤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부 때문이로구나. 도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서방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겸이 말했어요. 우리가 장부를 찾은 걸 알까요? 아직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때가 있지요. 때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해요. 윤 씨의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윤 씨를 믿겠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잠들지 않았어요. 조용히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 씨는 더 열심히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읽고 내용을 익혔어요. 숫자를 확인하고 이름을 외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도겸이 이름을 가리켰어요. 박서방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 도장이 찍혀 있어요. 윤 씨가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도겸이 자세히 봤어요.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이네요. 박서방이 이 일에 관여했어요. 증거가 명확하군요. 두 사람은 계속 장부를 살폈어요. 이 기록을 보니 곡식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겸이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소?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맞지 않아요. 도겸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100석이 들어왔는데 나간 건 70석뿐입니다. 나머지 30석은 기록이 없어요.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페이지도 확인했어요. 비슷한 경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빼돌렸네요. 윤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백성들 것을 훔친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윤 씨,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소. 권력 있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박서방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시옵니까? 도겸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윤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고요했습니다. 해야지요. 왜요? 이 집을 산 건 우연이 아니었소. 하늘이 저를 이리로 보낸 겁니다. 윤 씨가 돌아봤어요. 이 진실을 밝히라고요. 도겸은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과부의 얼굴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눈빛은 또렷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은 다시 장부를 펼쳤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장부를 정리했어요. 중요한 부분을 따로 적고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나 빼돌렸는지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도겸이 말했어요. 하지만 언제 쓸 거죠? 때를 기다려야 해요.
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때가 언제인데요? 새 사또가 오면요. 새 사또요? 네. 지금 사또는 곧 바뀐다고 들었어요. 윤 씨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새 사또가 오면 그때 이 장부를 내밀 겁니다. 도겸은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며칠 후 마을 사람 하나가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윤 씨, 부탁이 있소. 무슨 일이요? 우리 아이가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천자문 책을 구할 수가 없소. 책이요? 네. 장터에 가도 비싸서. 사람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윤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깨끗한 종이 몇 장을 들고 나왔어요. 이걸로 직접 써드리지요. 윤 씨가 글을 쓸 줄 아시오? 사람들이 놀랐어요. 조금 압니다. 윤 씨는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를 펼쳤어요.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하늘 천티엔, 땅 지디, 검을 현슈엔, 누를 황황. 글씨가 단정하고 바랐습니다. 획도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이게 마을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과부가 이런 글씨를 선비 못지않구만. 사람들은 윤 씨가 쓴 글씨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윤 씨, 어디서 글을 배우셨소? 마을 이장이 물었어요. 남편이 살아 계실 때 조금 익혔습니다. 조금이라니. 이건 제대로 배운 솜씨인데요. 윤 씨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밤마다 남편 옆에 앉아 장부를 보며 배웠지요. 장부요? 네. 남편은 장사를 했으니까요. 들어온 물건, 나간 물건, 돈 계산. 다 제가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어요. 그럼 셈에도 밝으시겠네요? 조금은 합니다. 사실 윤 씨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영리했습니다. 남자 형제들이 글을 배울 때 옆에서 몰래 익혔어요. 혼이 난 후엔 남편을 도우며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밤마다 등불 아래서 글을 익히고 숫자를 계산했어요. 남자들보다 더 꼼꼼하고 정확했습니다. 윤 씨, 대단하시오. 이장이 감탄했어요. 과부라고 무시했는데 제가 잘못 바꾸려. 무시하신 적 없으십니다, 이장님. 아니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소. 하지만 이제 알겠소. 이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당신은 우리 마을의 복입니다. 윤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윤 씨를 완전히 다르게 봤어요. 그저 불쌍한 과부가 아니라 똑똑하고 재주 있는 사람으로. 윤 씨한테 부탁하면 글도 써주신대. 정말 나도 부탁해봐야겠다. 장터에서 아낙네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윤 씨가 지어줬어. 어머, 좋은 이름 받았겠네. 윤 씨의 집은 점점 마을의 중심이 되어갔어요. 아이들은 글을 배우고 어른들은 윤 씨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버려진 폐가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겸이 윤 씨를 불렀어요. 윤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이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바람이 불었어요. 도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떠돌이 서생이 아닙니다. 윤 씨는 조용히 들었어요. 전에 관아에서 일했습니다. 관아에서요? 네, 설이었어요. 도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부를 관리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일을 했습니다. 5년 동안이요. 윤 씨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만두셨소? 도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부정을 보고도 막을 수 없었어요. 무슨 부정이요? 권력 있는 자들이 백성을 속이는 걸 봤습니다.
곡식을 빼돌리고 세금을 횡령하고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제가 죽을 테니까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관직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도겸이 고개를 숙였어요. 비겁했습니다. 윤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비겁한 게 아니오. 살아남은 거지요. 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살아야 바로 잡을 수 있지요. 윤 씨가 도겸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곳에 온 거 아니오? 도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윤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를 봤지요. 네.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장부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라는 걸. 무엇이요? 증거입니다. 이 고을에서 벌어진 부정의 증거입니다. 도겸의 눈빛이 불타올랐어요. 이 장부로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 하시지요. 정말입니까? 당신도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 남은 거 아니오? 도겸은 감동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됐소. 윤 씨가 미소 지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봅시다. 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없는 신뢰가 더 깊어졌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더 꼼꼼하게 살폈어요. 도겸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도겸이 페이지를 짚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관아에서 곡식을 저장했어요.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요. 그런데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라졌어요. 어디로? 박서방과 몇몇 아전들이 빼돌렸을 겁니다. 윤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백성들이 굶주릴 때. 네, 그들은 곡식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참자. 때가 올 거야.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새 사또가 부임하신댔어. 정말? 응. 다음 달에 오신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 청렴하신 분이면 좋겠어. 장터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어요. 윤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도겸을 불렀습니다. 들었소? 네, 새 사또가 오신답니다. 때가 왔구나. 윤 씨의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기다리던 날이 온 겁니다. 도겸도 긴장했습니다. 준비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시작해야지요. 한편 박서방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새 사또라니.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박나리, 괜찮으십니까? 옆 사람이 물었어요. 괜찮아. 괜찮고 말고.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지난 10년을 떠올렸어요. 곡식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하고 증거를 숨기고 그 집은 폐가로 남아야 했는데 윤 씨가 그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혹시 뭔가 찾은 건 아니겠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새 사또가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정사또였어요. 50줄의 중년 남자로 수염이 희끗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씨는 단호했어요. 청렴하고 공정하다던데 전 고을에서 부정을 다 뿌리 뽑으셨대. 사람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박서방은 더욱 초조해했어요. 큰일이다. 큰일이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어요. 모든 장부를 다시 확인하겠소. 네, 장부를요? 아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렇소. 지난 10년간의 장부를 모두 가져오시오. 하지만 왜 문제라도 있소? 정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닙니다. 아전들은 황급히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박서방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장부를 확인하다니. 하지만 숨긴 장부는 따로 있었습니다. 관아에 있는 장부는 조작된 것이었어요. 괜찮아. 진짜 장부는 폐가에 숨겨뒀으니까.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부가 정말 그대로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몰래 윤 씨 집 근처를 배회했어요. 하지만 집엔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 박서방은 발을 동동 구르며 돌아갔습니다. 윤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박서방이 움직이는구나. 도겸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야겠소. 네, 박서방이 무리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겠군요. 윤 씨가 결심을 굳혔어요. 내일 관아에 가겠소. 혼자 가시렵니까? 아니요. 당신도 함께 가주시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을 표시했어요.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혜순이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단다. 무슨 일인데요? 돌아오면 이야기해 줄게. 윤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도겸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시지요. 네. 두 사람은 장부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어요. 관악까지는 걸어서 반 시간이 걸렸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윤 씨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관아 앞에 섰을 때 윤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도겸이 격려했어요. 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아전이 나왔어요. 윤 씨라는 사람입니다. 사또님을 뵙고 싶습니다. 과부가 무슨 일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전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왔어요. 들어오시오. 사또님께서 만나주신답니다. 감사합니다. 윤 씨와 도겸은 관아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을 지나 사또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사또가 앉아 있었어요. 인자한 얼굴의 중년 남자였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예. 윤 씨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무슨 일이오? 이걸 보시지요. 윤 씨가 장부를 꺼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사또가 장부를 집어 들었어요. 펼쳐보더니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장, 두 장, 계속 넘겼어요. 이게 어디서 난 거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제가 산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집이라면 마을 외곽의 폐가였습니다. 10년째 비어있던 곳이요. 윤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흉가라 부르던 곳입니다. 흉가? 네. 하지만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윤 씨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숨기기 위해 일부러 버려둔 곳이었어요. 정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속 말해보시오. 윤 씨는 장부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곡식이 어떻게 빼돌려졌는지, 세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정사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누가 한 짓이오? 장부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도겸이 나서서 페이지를 펼쳤어요. 여기 보십시오. 정사또가 확인했습니다. 작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박서방의 도장이요. 맞습니다. 정사또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 장부, 진짜요? 진짜입니다. 제가 관아 서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장부를 보면 압니다. 도겸이 증언했어요. 정사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이 일을 조사하겠소. 감사합니다, 사또님. 윤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오. 정사또가 말했어요. 과부 혼자 이런 일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정사또는 감탄했습니다. 좋소. 며칠만 기다리시오. 진실을 밝히겠소. 사흘 후 관아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땡땡땡. 모두 모이시오. 사또님 명령이시다. 아전이 마을을 돌며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모르겠어. 갑자기 부르는 걸 보니 중요한 일인가 봐. 관아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윤 씨와 도겸도 조용히 뒤쪽에 섰습니다. 잠시 후 정사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장부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소. 사또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이 장부를 보시오. 사또가 장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고을의 곡식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소.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야 할 곡식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소. 정사또가 장부를 펼쳤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소. 100석이 들어왔으나 70석만 배분되었다고. 나머지 30석은요? 마을 이장이 물었어요. 사라졌소. 사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아전 박서방이요. 정사또가 박서방을 가리켰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박서방을 바라봤습니다. 박서방은 땅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재비치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님. 저는 증거가 여기 다 있소. 부정할 수 없소. 정사또가 장부를 내려놓았어요. 10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 관아에서 곡식을 저장했소. 백성들을 위해서였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박서방은 그 곡식을 빼돌렸소. 백성들이 굶주릴 때 그는 곡식을 팔아 돈을 벌었소. 어머, 아낙네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굶었구나.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사또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했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법이 하는 거요. 정사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관노가 될 것이오. 박서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사또가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 장부를 찾아낸 사람은 윤 씨요. 사람들이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윤 씨가? 과부가 그런 일을?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윤 씨, 앞으로 나오시오. 정사또가 불렀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윤 씨는 폐가를 샀소. 사람들이 흉가라 부르던 그 집을 정사또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 장부를 찾아냈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관아에 왔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윤 씨,
대단하시오. 고맙소, 윤 씨.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윤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고 인사했어요. 윤 씨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한 건 작은 일이에요. 아니요, 큰 일을 하셨소. 마을 이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우리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윤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지요. 저는 그저 조금 빨리 찾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정사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소. 그날 윤 씨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사또가 직접 윤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윤 씨, 계시오? 사또님. 윤 씨가 놀라서 마루로 나왔어요. 웬일이십니까? 감사 인사를 하러 왔소. 정사또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닙니다, 사또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고맙소. 정사또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집이 참 좋구려. 폐가였다고는 믿기지 않소. 정성껏 고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정사또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 집이 왜 폐가가 되었는지 아시오? 제 짐작으로는 윤 씨가 차분히 말했어요. 원래 마을 공동 곡물 창고였던 것 같습니다. 맞소. 정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창고에 곡식을 저장했소.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지요. 하지만 나눠주지 않았군요. 그렇소. 박서방이 빼돌렸소. 정사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증거를 없애려고 장부를 숨기고 집을 버려뒀소. 사람들이 흉가라 부르게 만들어서 아무도 가까이 못 가게 했군요. 정확하오. 정사또가 탄식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묻힐 뻔했소. 하늘이 도운 겁니다. 윤 씨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제가 이 집을 산 것도 장부를 찾은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이었을 겁니다. 정사또는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비어 있었구나. 박서방이 증거를 숨기려고 그랬던 거야. 윤 씨가 집을 사서 정말 다행이야. 장터에서 아낙네들이 이야기했어요. 윤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과부라고 무시했는데 우리가 잘못 봤어. 이제 윤 씨를 존경해야 해. 윤 씨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아무도 그녀를 불쌍한 과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존경받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윤 씨, 부탁이 있소. 무슨 일이십니까? 마을 일을 도와주시오.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과부일 뿐인데요. 아니오. 당신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오. 이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윤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고맙소. 이장이 기뻐했습니다. 그날부터 윤 씨는 마을 일에도 참여했어요. 분쟁이 있으면 조언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윤 씨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어요. 정사또의 배려로 윤 씨 집은 정식으로 마을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이 집을 공식 서당으로 인정하겠소. 감사합니다, 사또님. 도겸 선생도 정식 훈장으로 임명하겠소. 도겸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잘 가르치시오. 이 마을의 미래를 부탁하오. 정사또가 격려했습니다. 배움터는 날로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20명, 30명으로 늘어났어요. 큰 방 하나로는 부족해서 마루도 사용했습니다. 천디엔, 지디, 현슈엔, 황황.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집 밖까지 들렸어요.
윤 씨는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도겸은 그를 가르쳤습니다. 혜순이와 덕이도 훌륭하게 자라났어요. 어머니, 저도 글을 더 배우고 싶어요. 혜순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열심히 배워라. 제가 가르쳐 줄게. 누나. 덕이도 의젓하게 말했어요. 윤 씨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마을도 점점 좋아졌어요. 박서방이 사라지고 정사또가 제대로 된 정치를 펼쳤습니다. 세금이 공정하게 거치고 곡식이 제대로 배분되었어요. 요새 살만해졌어. 그러게. 사또님이 좋으신 분이야. 사람들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배움터 덕분에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었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도 배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애가 글을 읽어요. 정말 대단하네. 부모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윤 씨의 집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이 모였고 저녁이면 어른들이 모였어요.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돕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옛날 폐가였던 그곳에 이제 웃음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저녁 윤 씨는 마루에 앉아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지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이곳에 와서 집을 사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잘했어. 모두 잘했어. 윤 씨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혜순이와 덕이가 달려왔습니다. 밥 먹어요. 그래, 먹자. 세 식구가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작은 집, 소박한 밥상.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도겸이 짐을 꾸렸어요. 윤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떠나시는 겁니까? 네. 도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다른 고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도겸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려 합니다. 혼자서요? 네. 이젠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도겸이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윤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걸 배웠어요. 도겸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윤 씨. 저야말로요. 윤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윤 씨는 혼자서도 해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도겸은 혜순이와 덕이에게도 인사했어요. 잘 자라거라. 네, 선생님.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겸은 짐을 메고 대문을 나섰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씩씩해 보였어요. 윤 씨는 대문 앞에 서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도겸 선생. 도겸이 돌아봤어요. 몸 조심하시오. 윤 씨도요. 도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갔어요. 눈발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윤 씨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은 사람이 살리더이다. 마당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그래, 들어가자. 세 식구는 따뜻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윤 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나무가 타며 소리를 냈어요. 어머니, 이 집 참 좋아요. 혜순이가 말했습니다. 그치,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젠 가장 좋은 집이에요. 나도, 덕이도 거들었어요. 윤 씨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려서 좋은 집이 된 거야.
폐가였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아이들이 배우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 웃음이 가득한 곳. 버려진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윤 씨는 그 마음을 되살렸습니다. 작은 용기로, 꾸준한 정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 마을을 바꿨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네 집은 따뜻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창문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그래, 밥 지을게. 윤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쌀을 씻고 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불을 지폈어요. 보글보글 밥 짓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윤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는 마을이 고요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이 집을 살렸구나. 감사했습니다. 하늘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은 사람이 살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용기가 살리는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윤 씨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 씨네 집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눈 내리는 밤을 밝혔습니다. 끝. 옛날 우리 선조들은 말씀하셨지요. 버려진 것은 없다고. 다만 아직 쓰일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윤 씨는 그걸 알았습니다. 집도, 사람도, 진실도 모두 제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폐가는 윤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모든 걸 이루어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정성이,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껏 돌보면 언젠가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쓸모없어 보여도 그 안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정성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폐가의 주인 윤 씨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집은 사람이 살리고, 마음은 용기가 살리고, 세상은 정성이 살립니다.